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 요소 설기 3주차 베어링이네요. 베어링. 이렇게 베어링. 오늘 베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뭐 부담 없이 보긴 하는데 문제는 수요일날 부담 없이 보는 그런 내용들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된다. 뭐 이거는 그 영상은 부담 없이 보고 배포하고 있는 PPT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수많은 많은 수식이나 뭐 내용들 다 볼 필요 없이 그 기계 요소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명칭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소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뭐 대표적인 특징 정도만 알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기계 요소 설계 이 강의는 기계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그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다뤄지면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도 현실적으로는 별로 필요 없는 지식들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뭐 너무 쉽게 그냥 지나가도 기계 요소의 명칭이나 딱 무언가를 봤을 때 이게 이름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어디 가서 이런저런 얘기,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일 요 내용이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상식선에서 정말 따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외워나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쉽게도 요즘 세상에 자료가 넘쳐나고 뭐 어디든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정보들인데 상식선에서 외워야 할 부분에 속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야지 되잖아요. 요게 그 기계 요소 설계 이 강의의 각 기계 요소들의 명칭, 간단한 설명, 요 정도까지가 그 상식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대신 이거 실질적인 설계하고 연습문제 풀이 이쪽은 편하게 그냥 같이 살펴보고 이해하는 정도, 이걸 왜 하는지, 이걸 풀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뭐 그걸 이해하는 정도 선에서만 할 거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진행 안 하고 맨 앞에서부터 뭐 축부터 시작할 텐데, 재료하고 축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축 이후 몇 개를 하다 보면 그냥 뭐 한 5월달, 6월달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스스로 자습을 해야지 되는데, 그건 너무 거의 한 20년 전 스타일 같아요. 그렇다고 그걸 다 알아서 자습하게 하고 설계하는 뭐 툴이나 프로그램 공부를 한다? 근데 그 부분도 너무 우리가 뭐 졸업한 다음에 완전히 그런 기계 요소, 기계를 설계하는 그런 분야로 뭐 상당량이 간다고 치더라도 요즘 또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미 그런 일자리, 취업, 회사 그런 데 들어가면 이미 그런 걸 수십 년간 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까지 그걸 열심히 공부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영역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부, 그런 스킬,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그런 능력들을 키워서 졸업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다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계 요소 설계는 어찌됐든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는 외워야지 된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베어링은 이미 뭐 다들 충분히 알잖아요. 뭐 그 전주에 기어를 다뤘는데 기어도 사실 평기어나 이런 기본적인 기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어려서부터 만들던 왕구나 장난감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기어도 많이 보고, 기어는 정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처음 보는 기어도 있을 테고, 뭐 정말 앞으로도 보기 힘든 기어들도 많았는데, 베어링은 그다지 종류가 많지도 않고 정말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계 요소죠. 특히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 볼 베어링 너무 많이 봤던 거고, 이 오른쪽에 이거는 그 형상을 다각도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지, 진짜 이렇게 도는, 이런 모션을 하는 그 요소는 아니고, 지금 요거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사용되는 모션이죠. 이렇게 축이 뭐 쭉 간통을 하든 뭐 끝에서 끝나든 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바깥에는 고정이고 여긴 고정. 이 바깥에는 고정, 안쪽에서 축이 회전하면 이 바깥쪽을 다루니 뭐 외륜이라고 하고요. 뭐 당연한 이름들이잖아요. 이건 내륜. 이게 볼들이 있고, 그 특별히 뭐 볼만한 건 이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볼들의 간격이나 위치를 잡아주는 리테이너가 있어요. 구성도 아주 간단하죠. 심플하죠. 근데 이거를 기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는데, 야, 이렇게 정밀한 쇠구슬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과거에?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 산업혁명과 그 전후로 이루어졌던 이 기계화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사실 이런 볼 베어링이 없었죠. 이 볼 베어링은 그나마 근래에 나왔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다. 아주 대중화되어 있다. 일반적이다. 보통 베어링이다 하면 그냥 이걸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과거 것과 지금 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과거라고 하면 저런 볼이나 어떤 그 금속의 가공 능력이 이 인류에게 그다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베어링이다 하면 다 미끄럼 베어링이었죠. 그냥 축이 있으면, 축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미끄럽고 좀 오래가는 재질로 그냥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금속과 금속이 막 맞닿아서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갈릴 거 아니에요. 열 나고, 갈리고 열 나고 팽창하고 또 꺼놓으면 축소하고 들리붙고 막 금방 고장 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오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재질로, 오일에 충분히 적셔져 있는, 아니면 오일로 만들어진, 아니면 오일로 계속 충당되는 오일 성분의 유사한 그런 재질로 채워 넣고, 그거에 의해서 금속과 금속이 직접 맞닿지 않게 하는 이런 베어링이 이제 미끄럼 베어링인데, 과거에도 쓰였는데 지금도 당연히 쓰이고 있어요. 이게 어떤 데 쓰이냐면, 사실 이게 간단히 요 글부터 읽어볼까요? 미끄럼 베어링은 비규격이고요. 그냥 규격에 의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쓰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설계해서 마음대로 치수를 정한 다음에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제작하거나 주문 제작해서 사용하는데, 보통은 그냥 그 주문 제작되어 있는 기성품을 그냥 사다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수요가 많은 곳에서 그 사람이 이미 설계를 해가지고 계속 사용했는데, 어떤 가공집에 그 재고가 왕창 남아있거나 어떻게 썼더니 괜찮아. 그럼 이런 미끄럼 베어링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요거 괜찮네, 요 정도에서는 요 정도 쓰면 되겠다 하고서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설계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그냥 수수문해서 쓰는 게 보통이고, 안 되면 그냥 수입을 해서라도 그냥 사다 쓰죠, 기성품을.
이게 왜냐하면 설계라 하면 외형 치수를 정하는 것도 설계지만 그 다음에 그 힘을 받을 때 뭐 내구력이나 어느 정도 수명을 확보하느냐 기타 등등에 대한 설계도 또 해야지 되잖아요. 필요하면 시뮬레이션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그걸 막상 만들었는데 한 달 뒤에 부셔졌어. 뭐 1년 뒤에 부셔졌어.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그럼 또 그 테스트하는 기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베어링 하나 간단하게 쓰려고 하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설계를 하면 테스트 기간까지 다 감수를 해야 된다는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선에서는 요 정도 씁니다. 누군가가 그걸 테스트하고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썼다면 그냥 그걸 수수문해서 갖다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여기 전월이라는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부터 이제 쭉 볼게요. 전월이라 하면 지금 축, 여기도 전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축인데 베어링에 맞닿는 이 부분이 전월이거든요. 그리고 그 축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이 전체가 이제는 베어링인 거죠. 베어링. 요 부분의 사이 것만 베어링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죠? 맞아요. 이게 베어링이고 그 베어링의 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월이다. 근데 이 전월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베어링 있잖아요. 요 베어링하고 전월하고 왜 베어링하고 전월하고 같다고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다음 페이지부터 베어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왜 전월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의아하게 되는데 전월이 곧 베어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축에 대한 전월의 이 치수랑 이 베어링이라고 해당되는 요 부분의 요 치수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이쪽에서 끼워 넣을 때를 위해서 살짝은 공차를 좀 플러스 공차를 넣어야지 되겠지만 요 전월에다가 베어링에다가 근데 베어링 자체가 워낙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재질이기 때문에 살짝만 맞으면 쭉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공차 없이 타이트하게 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이 전월, 실질적인 전월과 이 베어링이 치수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전월이라고 하자 하고서 그냥 전월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전월이에요. 전월. 그러니까 미끄럼 베어링이다 하면 그냥 다 전월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됐죠? 뭐 또 아까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뒤에 지나가면서 천천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끄럼 베어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전월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전월이라고 해서 원시적인 형태의 베어링이라고 해서 현실에서 전혀 안 쓰느냐? 쓰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우린 또 알아야지만 돼요. 뭐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월을 살펴볼 텐데 전월은 모든 뭐 베어링 다 마찬가지긴 한데 하중이 축의 직각으로 돼 있는 작용하는 그런 베어링이 있을 테고 하중이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베어링이 있을 테고 중간에 어정쩡한 각도로 작용하거나 뭐 그런 베어링이 또 있죠. 근데 그 중에 하중이 축의 직각으로 작용한다 하는 전월이 레이디얼 전월이 대표적인 거고요. 물론 가로 전월이라고 얘기하는 원시적인 전월도 있는데 뭐 이건 거의 요즘 안 쓴다고 보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이름이 남아있을 정도?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 안 하는. 왜냐하면 축에 의해서 하중이 작용한다. 축이라 하면 회전하는 기계 요소잖아요. 회전한다. 회전할 때 레이디얼이라는 형상이 아닌 전월은 거의 없거든요. 현실에서. 지금 현대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로전월은 거의 이름만 남아있는 거고 그렇다고 뭐 가로전월이 있으면 세로전월 있나요? 세로전월은 없어요. 예, 세로는 없고 당연히 지금
레이디얼 저널 중에 엔드 저널, 중간 저널, 뭐 원추 저널, 구면 저널 다 있는데 원추나 구면은 꼭 하중이 축의 직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좀 이따 같이 형상을 잠깐 볼게요. 그리고 테이퍼 저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알다시피 테이퍼는 그 원뿔 모양, 원뿔 모양 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구면. 이거 가로 저널은 있는데 세로 저널은 없다. 자, 이거 위에서부터 그럼 살펴볼까요? 일단 엔드 저널이 있는데 요 저널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PPT 보면 거기가 훨씬 더 잘 정리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들만 본다는 취지, 심플하게 본다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엔드 저널을 간단하게 보면 엔드 저널은 말 그대로 어떤 끝면이잖아요. 끝면. 그죠? 뭐 이렇게 축이 이렇게 쭉 있을 테고, 요 저널, 요런 형상, 여기 넣고 빼기 편하게 이렇게 못다이가 되어 있는 게 보통이긴 한데, 요렇게 못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런 끝에, 맨 끝면에 부착해서 축의 회전을 돕는다 하는 부품이 요소가 이제는 엔드 저널이고, 중간 저널은 이제 중간이죠, 말 그대로. 중간 저널인데 공부들을 쭉 하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교재에서 다루는 넥 저널이라고 표현한 게 있고, 인터미디에이트라는 표현으로 돼 있는 저널, 중간 저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다 중간 저널로 우리가 다 얘기하는데, 넥은 말 그대로 목이니까 거의 끝부분에 축이 쭉 있으면 거의 끝부분에 위치해서 그냥 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축이 양쪽으로 길게 돼 있고 중간에 지지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인터미디에이트거든요. 근데 저널만 보면, 여기를 딱 잘라서 저널 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보면 그거나 똑같아. 그냥 중간 저널, 그냥 통일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추 저널은 원통형이 아니고 원추다, 이렇게 약간 말 그대로 원추 모양이죠. 이렇게 원추 모양으로 되면 일단 그 치부, 그러니까 여기에 달고 넣고 빼고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중이 그 축의 직각이 아니고 사선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축이 이렇게 달려야지 된다. 그럼 원통형보다는 살짝 원추 모양으로 하면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뭐 상황에 맞춰서 이제 원추 저널도 쓴다. 구면 저널은 얘도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수직이 아니고 사선이어도 구면은 이렇게 원형이잖아요. 원형의 축이 이렇게 달린 건데, 여러 각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하중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는데, 이 하중이라는 표현도 기계 요소 설계가 이 학문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축이다 하면 무조건 하중이라는 공식이 얼마 전까지 쭉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마차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바퀴 달면 여기에 축이 있고 여기에 베어링 있으니까 이거 해봤자 다 하중이잖아요. 무조건 무게 때문에 지구 중력으로 당기는 힘만 받지 뭐 그 외에 힘 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계는 다르잖아. 어떤 축이 이렇게 있으면 꼭 하중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받는 힘도 당연히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 받는 힘도 있고. 산업화가 이제 고도화되면서 이 하중의 방향이 꼭 중력 방향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중이 아니지, 힘이지. 그냥 힘이 여러 방향으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면이나 원추나 다 다른 쪽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분류하기로는 하중이 축의 직각이다 하는 곳에 얘네들이 다 분류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분류의 근거긴 한데,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지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베어링 하우징도 있고, 베어링 하우징은 이제 지지물과 거의 이제 직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각도 차이는 있지만, 다 그렇잖아요. 꼭 이건 그러니까 하중이 아닌 거지. 예. 힘의 방향이 하중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힘 받는 구조물, 지지물과 축의 각도가 거의 대부분 90도다. 요게 이제는 그 레이디얼 저널의 정리, 마지막 정리고, 스러스트 저널을 좀 볼게요. 추력 저널이라고 얘기하는 스러스트 저널. 하중이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거는 바닥면에, 땅에, 예를 들어서 풍차나 뭐 기타 등등에 보면은 회전하는 원기둥을 박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한다. 바닥에. 근데 이거 회전하면 얘도 쉽게 갈리겠지만 땅도 갈리고 서로 뭐 땅 파고 계속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면 얘가 짧아지든가.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베어링을 넣는데, 저널을 넣는데, 피벗 저널이라는 것도 있고, 대부분 이런 형태는 다 피벗 저널이죠. 뭐. 그리고 그거 말고 거의 이거랑 이런 형상들하고 유사한데, 벽이 이렇게 쭉 있고 이쪽 방향으로 힘이 간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각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저널도 있어요. 컬러 저널이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상과 이름 이런 거 정도만 그 PPT를 보고 다시 한번 각자 정리를 하나씩 하시면 되고, 요 개념 잠깐 얘기하고 갈까요? 엑시얼과 레이디얼. 그러니까 레이디얼이라고 우리는 다 표현하는데, 레이디얼? 어딘가 봤더니 엑시얼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석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엑시얼은 예를 들어서 뭐 저항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중심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축이죠. 엑시스 축. 여기 저항 같은 게 이렇게 감겨 있으면 이런 형상은 이제는 엑시얼이고, 레이디얼은 중심축이 없어. 그런데 원통형이나 그 회전에 의해서 형상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 보통은 이제는 콘덴서들로 예를 들었는데, 콘덴서, 이건 저항. 이거는 기계 요소가 아니고 전기나 전자 요소인데, 그래도 형상이나 요 두 개의 명칭을 정의 내릴 때 요거 가지고 많이 설명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요거 보면은 이해를 단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레이디얼이다, 저항이 엑시얼이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가죠. 자, 근데 이게 저널의 장점은 많은데, 그러면 요즘 요 근래 저널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볼 베어링은 기구적으로 딱 치수가 확보가 돼야지 되잖아요. 볼이 회전할 정도 충분한 볼의 크기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런 공간이 안 나와. 아주 협소해. 기구적으로 막 설계했는데 축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뭐 볼 베어링 껴넣을 축이 너무 작아. 이게 치수가 너무 작은 거야. 당연히 베어링 넣을 공간도 없고. 이럴 때 이제 저널을 끼는 게, 저널이 요즘 사용되는 게 대부분 이렇거든요. 아니면 이걸 정말 컴팩트하게 만들고 싶어. 어떤 자동차 엔진을 예전에 이만하게 만들었는데 줄이다 보니까는 결국 베어링 사이즈까지 줄여야지 돼. 그러다 보면 이게 거기에다가 저널을 막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저널은 작은 기계에 아주 낮은 하중, 낮은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건데, 조금이라도 더 힘을 키우고 싶어. 이 거의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막 힘을 키우다 보니까 막 삐져나오고 막 형상도 찌그러지고 막 깨지고 갈라지고 막 금방 수명이 너무 짧은 거야. 이거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전원을 이렇게 좀 살짝 받쳐주자, 모양을 좀 잡아주자 라고 만들어져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베어링 메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공업소 가면 메탈 베어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베어링 메탈이고, 메탈 베어링은 메탈로 이루어진 볼 베어링이나 다른 베어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혼용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글들을 쭉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중요한 건 베어링, 그러니까 특히 전어를 잡아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베어링 메탈이 있다. 전어를 잡아준다. 근데 이게 전어 베어링 수리하는 거 혹시 봤어요? 베어링 이렇게 껴져 있으면, 일반적인 베어링은 축 끝단까지 얘를 뺐다가 놓아야지 되잖아요. 그죠? 전월도 마찬가지예요. 전월도 뭐 당연히 뺐다 놓아야지. 근데 여기 전월은 막 늘러붙고 막 부품들이 막 이렇게 찌꺼기처럼 기는데, 여기에 베어링 메탈을 딱 끼워놨는데 나중에 베어링 메탈을 살짝 빼가지고 안에 있는 전월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또는 좀 쉽게 전월만 껴놨는데, 좀 쉽게 하자고 전월만 껴놨는데 상태가 안 좋아. 여기다가 베어링 메탈을 좀 추가로 넣어야지 되겠어. 치수도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괜찮네 하고서 꽂아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매번 이 끝까지 넣었다 뺐다 하면은 너무 힘들 거 아니. 베어링이야 워낙 중요하니까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치는데, 베어링의 보조적인 부품인 베어링 메탈 또한 그러면 너무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니까 얘네들은 반반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 씌워 놓고 반쪽을 이렇게 씌워 놓고 반대쪽에서 또 나머지 반 씌워 놓고 딱딱 꽂을 수 있게. 그리고 뭐 오일 같은 거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오일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홀들도 다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설계한다, 어떻게 된다는 전월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게 기성품 위주로 쓰는데, 어쩔 수 없을 때만 설계를 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설계할 때는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자동차 엔진 같이 좀 하나 설계 잘하고 충분히 테스트해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대상일 때 그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을 몇 대 만든다. 로봇 몇 대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로봇 하나 만들어 갖고 막 1년, 2년 이렇게 움직여 본다는 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성품 위주로 써야지 된다. 그리고 그 기성품의 기본 베이스는 전월보다는 구름 베어링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 베어링을 더 많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다. 이게 어찌 보면 전월을 필요 없는, 거의 뭐 접할 일 거의 없는 전월을 보는 이유는 구름 베어링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구름 베어링만 사용하고 뭐 구름 베어링을 대체할 만한 건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구름 베어링을 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저 노란색이 리테이너고, 저 리테이너들이 쇠구슬의 위치를 딱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위치를 잡는 게 내륜이나 외륜 쪽에도 홈이 저렇게 나 있어. 그러니까 평면이 아니고, 요즘 베어링은 다 저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초기 베어링은 막 평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칫 힘이 옆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쏠리면 구슬이 우르르 빠져나오고 이게 옆으로 이렇게 쏠려서 구슬들끼리 서로 간섭하고 막 그런 현상이 나오긴 했는데, 요 근래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구슬의 위치가 딱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없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구름 베어링 중에 이 영상은 레이디얼 볼 베어링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볼이잖아요. 볼이다. 볼이잖아요, 볼. 그죠? 그럼 구름 베어링의 볼 베어링 중에 어떤 형태, 어떠한 이름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볼 텐데, 왼쪽 거는 깊은 홈의 단열. 그러니까 한열이라는 거죠. 이건 복열, 더블로 두 줄 있다는 거고. 정말 간단하죠. 직관적이고, 예.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앵글러 컨택트가 있는데, 레이디얼 하중에 스러스트가 있어요. 이게, 레이디얼과 스러스트에 대해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잠깐 보면, 물론 앞에서도 잠깐 봤죠. 그죠? 앞에 잠깐 볼까, 차라리? 레이디얼이 있고 스러스트가 있어요. 근데 전월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월이라고 돼 있고, 레이디얼 베어링, 스러스트 베어링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레이디얼은 축의 직각, 스러스트는 하중이 축 방향으로, 이 축이 하중, 기둥 같은 거라고 아까 얘기했죠. 기둥같이 축이 축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중이 축 방향으로 작용한다. 됐죠? 그럼 다시 그 위치로 가서, 얘는 보면, 요 형상을 딱 보면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 대각선 어설픈 각도로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레이디얼과 스러스트가 합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동 조심은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각도가 외륜 축의 중심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륜은 축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이 옆에 거 앵글러 컨택트도 그렇지만 외륜과 내륜의 축의 위치는 이렇게 동일하잖아요. 접해져 있잖아. 근데 얘는 틀어져 있어. 틀어도 된다는 뜻이죠. 이거 기계를 뭐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잡는 것도 사실은 정말 어려워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캐드나 뭐 이런 걸로 그림 그릴 때는 정말 뭐 당연히 중심 위지 이렇게 하고서 그리는데, 당연히 나란하고 당연히 평행하고 당연히 수직이지 이렇게 그리는데, 현실에서는 하다못해 모터나 엔진 하나 교체를 한다? 그러면 원래 달려있던 그 축의 위치로 정확하게 딱 맞춰서 교체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약간 그 보완을 해주는, 얼라이닝을 스스로 하는 자동 조심 베어링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식 스러스트 볼 베어링이다. 스러스트니까는 이 밑에 거를 평면에 이렇게 딱 두고, 위에 요 상판이 볼 위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 그 요 상판 위에다가 어떤 물건, 기둥, 축을 이렇게 딱 붙이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얘는 고정이고.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구면, 이 볼의 면 자리 보면 구면자리, 조심자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요즘 조심자리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심자리라면 구가 그 위치를 계속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잡아가는 그런 타입인데, 옛날 건 거의 안 쓰거든요. 평면으로 하는 건. 이건 거의 쓰지가 않고,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평면과 구면을 구분하는 그 자료나 책들이 교재가 당연히 많긴 한데, 현실에서는 그냥 조심자리형만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 드디어 롤러네요. 롤러. 가만히 생각해보면 회전하는 거, 구로 회전하는 거 못지않게 정말 그냥 그 롤러 원통형으로 회전해도 똑같잖아요. 그죠? 쭉 회전하는 거죠.
이걸 이제 레이디얼 롤러 베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레이디얼과 스러스트는 이제 다른 분류고, 볼이 아니라 롤러다. 근데 롤러는 특이하게 그 원통 롤러 베어링의 이 형상에 따라서 종류가 좀 있어요. 종류 이거 PPT로 다시 한 번들 정리들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제 한 5가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N타입 있고, 얘 보면 외륜이 이렇게 오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이제 롤러인데, 얘가 롤러예요. 롤러를 넣고 빼고 해야지 되는데, 외륜은 그냥 오픈이 돼 있고, 내륜이 이렇게 턱이 돼 있어. 이게 N타입. 바로 옆에 NF타입은, 외륜이 오픈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네. 여기는 턱이 있고 여기도 턱이 있고 턱이 있는데. NU는 어때요? NU는 외륜은 이렇게 턱이 되어 있는데 내륜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 NJ는 저 NF의 반대처럼 내륜만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고, 그리고 N이라고 구분하는 건 이제는 이 2개죠. N타입하고 똑같은데 이제는 두열이다, 복렬이다. 그리고 테이퍼 롤러라고 되어 있는데, 테이퍼 이거 자세히 보면 이 자체도 지금 원뿔 모양이잖아요. 이거 자체도, 내륜 자체도, 롤러 자체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원뿔 모양이에요. 원뿔인데 이렇게 잘라서 해당되는 부분만 적용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엄청나게 잘 지지를 하겠죠. 반대쪽은 쉽게 빠져나올 테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쓰지 않고 이제는 하나 더 해서 반대 방향으로 하나를 더 대면 양쪽으로 더 다 지지를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요런 힘이 작용하고 요런 형태로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쓸 때는 거의 쓸 일이 없겠죠. 다음은 이제 구면 롤러 베어링. 이 롤러가 약간 구면이야. 옆으로 삐져나오거나 튀어나올 리가 없겠네요. 거의. 그죠? 근데 얘 또한, 얘는 이제는 복렬 2개로 그냥 이미지를 골랐을 뿐인데, 대부분 구면 롤러다 그러면 이제 복렬 쓰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베어링이 원통형으로 정확하게 평행을 이룬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옆으로 이제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이렇게 눕히거나 어떻게 하면은 한쪽은 세지고 한쪽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렬 2열로 대부분 쓰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지 또한 그런 걸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니들 롤러 베어링. 요 베어링이 이제 니들인 거죠. 바늘같이 작고 길쭉한 원통. 이건 뭐 사이즈 줄이는 장점이 있겠니, 그죠? 베어링 사이즈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좁고 낮아 보여. 예.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봤는데, 오늘의 과제는 없고 내일의 과제를 미리 낼 거예요. 내일의 과제를 미리 내는 이유가 있는데, 베어링은 전월은 그때그때 설계해서 써야 되지만, 베어링은 정말 철저하게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시스템에 맞춰서 선정하는 기계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베어링의 호칭 번호를 모르면 자칫 이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 그래서 호칭 번호에 대해서 내일 잠깐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몰라서 이제 미리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과제를 주는데, 이거 3주차잖아요, 오늘.
3주차인데 3주차까지만 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4주차부터는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도 없고, 과제를 혹시 잘못냈다고 해서 잘못냈으니까 다시 내세요, 이런 이메일 회신이나 코멘트 없을 거예요. 그럼 이게 마지막 설명이야. 이메일 제목하고 제출하는 파일 이름하고의 형식 다들 알죠? 꼭 그거 지켜주시고, 그 뒤에 몇 주 차다 이런 코멘트 달아주는 학생들이 당연히 아주 센스 있게 잘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되고, 형식 맞춰야 인정이에요. 자, 1번. 그리고 2번. 과제가 곧 출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클래스 이쪽으로 출석 체크를 이렇게 관리를 하면, 간혹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워낙 이제 접촉하는 그쪽에 이 클래스에 들어가는 횟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들어가 보면 한순간 렉이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게시판이 안 열리거나, 아니면 업로드가 안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출석하려고 딱 해당되는 시간대 딱 그쪽에 들어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너무 큰 데미지가 생겨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출석 관리를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하라, 그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곧 출석이에요. 그럼 오늘의 과제를 안 내면 또 출석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과제를 하나 낼 거고, 이게 또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맨 앞장으로 갈게요. 맨 앞 페이지 이렇게 딱 보면 중간고사가 있어요. 중간고사. 지금 오늘 여기잖아요. 중간고사. 지금 요때까지, 지금까지의 계획대로 하면 여기까지가 비대면이고, 여기부터 이제는 대면인데, 만약에 대면 강의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까지 대면 강의가 시작된다 그러면 아주 문제될 게 특별히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행이 안 됐다, 이때까지 대면 강의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됐다, 그럼 중간고사가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지 돼. 중간고사를 온라인으로 보거나 그러면은 예전에 많이 해봤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옛날 사람들 인터넷 막 보급되면서 이저진 많이 해봤는데, 저 또한 그런 걸 해보긴 대상자였죠. 시행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시험 보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완전히 망치고, 어떤 사람은 운 좋게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서로 잘 도움을 주고받고, 이런 경우가 너무 흔하게 생겨. 이거는 당연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시험 보는 거는 불가능하다. 결국은 중간중간에 제출하는 과제를 가지고 중간고사를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과제를 열심히 계속 해야지 된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팀 프로젝트의 비중을 줄이고 과제 중심으로 이미 틀었잖아요. 근데 과제가 중간고사의 그 점수까지 다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을 뿐이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4월 중순에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거 전후로 이 비대면 강의를 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건 좀 그다지 좋은 말이 아니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만약에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국민이라면 1학기를 통째로 비대면으로 그냥 바꿀 가능성이 높고요. 국회의원들에게 당장의 국민들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 응? 이 선거가 곧 국민을 위한 거다.
이런 판단이 쓴다면 대면 강의를 시작하게 되고 선거도 많이들 참여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살짝살짝 서로 조심하자고는 하겠지만, 근데 선거 치르고 대면 강의에서 문제 없으면 아주 해피한 거고, 예, 만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좀 서로들 아쉬운 상황이 되긴 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고사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다 만 거, 이 중간고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 과제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정말 잊지 마시고, 세 번째가 과제를 이클래스에다가 과제를 했더니 이 또한 이클래스의 접속이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메일로 그 얘기들을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했잖아요. 투표가 이제는 그 유튜브에 올려달라는 게 50% 미만이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이제 안 올릴 텐데, 투표상으로 봐도 이클래스 접속해서 보는 것보다 이클래스의 그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를 이클래스에다가 계속 올리면 저는 좀 편한 부분이 있긴 한데, 학생들 중에 피해를 보는 학생이 그래도 소수지만 있다. 이거는 뭐 투표 유튜브에 올리지 안 올리자 그런 개념이 아니어서, 이건 50% 이상이어야지 올리는 그런 걸로 했는데, 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 과제를 등록 안 하고 영상을 통해서 과제를 내고 그 과제를 이메일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보낸 거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채점을 할 테고, 예. 이 클래스는 어쩌다가 보냈고, 이거 이 클래스에 올리는 과제의 비중은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지만 비중을 확 줄이고 대부분 이메일로 과제 진행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메일 제목이나 파일, 혹시 파일 유치원에서 보내게 된다면 파일 이름 형식 뭐 이런 거 다 잘 챙기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높았으면서 이방 얘기한 것 또 얘기하자면 1주차, 2주차는 제출 기한을 넉넉하게 줬잖아요. 근데 3주차부터는 짧아요, 제출 기간이.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한 잘 지켜야지 돼요. 뭐 몇 주 뒤에 저 몰랐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뭐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의 지침을 최대한 따라야지 되니까. 자, 오늘의 과제를 얘기하고 끝내죠. 오늘의 과제는 그 베어링 형식에 대해서 본인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베어링 형식에 대해서 검색을 해도 되고 PPT를 봐도 되고 뭘 해도 돼요. 베어링 형식에 대해서 본 다음에 여기다 적을까? 화면이 잘릴 것 같아. 밑에는 제가 좀 좁게 해놔서 NU318CM 이라는 요 형식의 베어링을 간단히 그려서 보내세요. 그려서. 그러니까 이름하고 각각의 표시할 요런 기호, 숫자, 요 의미, 그리고 형상 그리기, 요거 해서 그 노트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냥 유첨해요. 너무 멋지게 뭐 어떤 프로그램 써서 그릴 필요는 없고, 예, 요것만 해주시면 되고, 대신 요게 번거롭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강의 이것저것 비대면 강의라고 과제만 잔뜩 내주는데 너무 바빠요, 그런 학생들 당연히 있잖아요. 대신 요걸 그리고 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과제는 아주 쉬운 걸로 할 거예요.
대신 목요일 과제는 쉬워요. 풀이는. 베어링 자체가 사실 풀 게 없거든. 거의. 선정의 문제고, 뭐 수명만 좀 알면 되니까. 자, 요 과제입니다. 과제. 다음 주 요 시간이 되기 전에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로 되고 정말 큰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거. 출석, 뭐 중간고사 다 영향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제 이메일로. 이메일 알죠? 오늘까지만 이런 얘기 하나하나 다 하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생략을 다 할 거예요. _2401 이쪽으로 보내세요. 오늘 수고했습니다.